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준비한 박이석입니다. 저는 마음숲 심리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목이 신선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주인 되기.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조금 아직은 좀 난감하시죠? 이 주제의 의미가 뭘까? 오늘 재밌는 시 한 편을 좀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루미의 여인숙이라는 시인데요.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는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거나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거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잘랄 루딘 루미의 여인숙이라는 시입니다. 여인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제 대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 마음에는 끝없이 손님들이 찾아오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아마도 이 순간에 여러분들 여인숙에 기대, 설레임, 때로는 어떤 기쁨, 이런 이제 손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절망, 어두운 생각, 때로는 분노, 이런 손님들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여인숙을 몽땅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여인숙에 바로 그런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면 손님이 주인된 역할을 하죠. 모든 게 다 끔찍하고 혼란스럽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또 어떤 때는 기쁨이 찾아올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환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마치 그런 순간이 이제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런 손님들을 매번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손님들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과연 내가 그들이 손님에게 내 자리를 내주지 말고 않고 내가 진정으로 주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자, 우선 그러기에 앞서서 자, 다음 진도가 안 나가네요. 자, 다음 화면이, 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슬픔, 절망, 괴로움, 부끄러움, 후회 등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되게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처럼 어느 순간순간, 지금은 이 화면에서는 기쁨이가 지금 메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슬픔이가 메인 키를 잡고 슬픔이라는 손님이 아마도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슬픔이하고 기쁨이가 함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어떤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절망적인 혹은 그런 매번 순간순간 그런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과연 그런 스트레스가 뭘까?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마음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를 해볼까 해요. 스트레스란 무엇일까? 스트레스는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이 얼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스트레서 혹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나 자극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사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죠.
제가 여기에 그 강의장에 오는 동안, 예를 들면 운전하고 왔을 때 차가 앞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차가 많이 밀려있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그 사건이고 상황이죠. 그런 자극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됐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자극이 있다 해도 생리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자극이 많을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자극에 왔을 때 우리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분명히 스트레스 사건이고 스트레스다라고 보는 것이 두 번째 관점이죠.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유무가 결정된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스트레스, 다른 말로 개념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우리에게 매번 손님들이 찾아올 때 아마도 어쩌면 이런 스트레스를 손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스트레스에 우리 예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두 번째 반응으로 스트레스. 이것은 이제 한스 셀리에가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자극이 있으면 생리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런 스트레스를 오래 노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한다거나 후유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스트레스, 셀리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이론이 일반 적응 증후군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대체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경고 반응 단계에서 몸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경고 반응 단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저항이 좀 더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저항력이 조금씩 복원되면서 더 저항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 단계로 가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저항을 하게 되면서 견디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소진 단계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심리적인 부작용이 일으키게 되는 것이 GAS,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스트레스가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신체 에너지를 동원해서 투쟁하거나 이걸 극복하려고 무지 애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을 피해서 도피해서 그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이게 이제 일종의 경고 반응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잘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나름대로 이제 적응적인 어떤 과정으로 저항 단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게 지속적으로 연결되면 저항 단계에서 아무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소진 단계로 가면서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질병, 고관리 상태가 되겠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스트레스와 면역력 관계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스트레스 하면은 이렇게 반응 후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정상 상태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자, 질병이나 노동과 같은 생적인 원인이든 빈곤, 시험, 사별, 실패와 같은 심적인 사회적 원인이든 분명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기능을 변경시키고 문제 이제 심각하게 이게 이제 그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나중에 신체적인, 심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뭐냐면 코로나19죠.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지어주고 자유롭지 못한 이 상황들은 분명히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거고 그것이 우리 그 내면에 그 면역계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반응으로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해할 때 필요한 어떤 이해의 의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극으로 스트레스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실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괴로움과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극으로 스트레스 설명을 드렸고, 개념적 스트레스, 아까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들을 평가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 괴로움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때로는 그런 어떤 고통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념적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이긴 하죠. 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총량은 바로 실존적 스트레스, 다른 말로 자극이 얼만큼 많이 경험하느냐, 일어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 총량은 결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마음의 주인되기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극은 분명히 상황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체적인 반응은 분명히 또 일어나서 면역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과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뭐냐면 좌절, 또 압력과 압박감, 또 인간관계의 문제, 자, 생활 변화와 중요한 어떤 사건, 사고, PTSD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 중요한 생활 사건도 여기에 들어가긴 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압력과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일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여러 가지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우리의 스트레스의 주된 사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죠? 어떤 목표치가 달성되지 못해서 오는 좌절감, 또 어떤 일에 대한 압박감, 또 중대한 어떤 사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고 있고 그때 이제 아까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때로는 절망감, 때로는 슬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아마 선생님도 여기 지금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맞나요?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꽤 또 학교의 스트레스가 많죠. 이를테면 이제 그 일에 대한 압력도 있지만 아이들과의 관계, 또 상사와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는 매번 손님들이 그때그때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건 불가피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은 감정적으로 불안, 공포, 우울, 죄책감, 때로는 내 존재가 누군지 혼란스러운 수치심, 두려움, 분노 이런 온갖 감정들을 다 겪게 마련이죠. 되게 우리가 손님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손님들을 말하는 거죠. 아까 사건, 사고 이건 이제 자거로 스트레스죠. 그것 때문에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생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심장이 이렇게 맥박이 빨리 든다거나 또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지금 예민해지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심적인 어떤 불편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포, 불안, 우울, 슬픔 등등 이런 감정적으로 나타나죠. 이런 감정은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반응과 감정은 또 같이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손님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제 우리가 그쪽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서 다시 종합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어떤 환경적인 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때 생리적인 스트레스 혹은 심적인 스트레스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생리적인 스트레스는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맥박이 빨라지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체온이 온도가 올라가거나 호흡률이 빨라진다거나 그 긴장도, 근긴장도가 이렇게 높아진다거나 근육이 긴장된다는 거죠. 경직되고. 그래서 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심적인 변화가 또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이 중대한 지금 사건과 생리적인 반응과 심리적인 어떤 반응들이 모두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 스트레스 원천은 이제, 자, 이렇게 인간관계나 이제 환경적인 조건이 분명히 스트레스 원천이긴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개인의 욕구, 욕망에 따라서 그것이 훨씬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개인의 욕망이 커졌을 때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도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원천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상황적인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욕구나 욕망도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막이 보이죠? 사막이에요. 사막에 한 사람이, 나그네가, 자, 길을 걷고 있다가 얼떨결에 지금 늪에 빠졌습니다. 흔히 모래늪이라고 하죠. 참 이게 끔찍한 일이죠. 모래늪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죽음을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내가 만일에 이런 스트레스, 사막에, 늪에 빠졌다고 합시다. 모래늪에. 우선은 뭘 할 것 같습니까? 늪에 빠지면 뭐부터 할까요, 우리는? 살려고 반불능 치려는 걸 당연하죠.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분명히 생존 욕구가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당연하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더 빠져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과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죠. 그래서 듣는 말로는 한 5분 정도 있을 때 빠져 죽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명한 사람은 우리가 현명하게 이 상황을 대처한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늪이라는 성질을 빨리 파겠죠? 늪은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죠? 그러면 빠져들지 않게 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일단은 최대한 몸을 넓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악화되지 않는 방법이겠죠. 이게 이제 은유입니다. 삶의 은유예요. 우리에게 어떤 스트레스, 끔찍한 사건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사건과 투쟁하고, 아까 셀리의 일반 적응증후 그랬죠. 우리는 어쨌든 그걸 이기기 위해서 투쟁을 하거나 도피를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경고반응 단계를 지나면 결국은 이제 나름대로 저항을 하게 되면서 저항이 너무 그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저항력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면 그게 이제 소진되고 마지막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결말이 이제 초래되긴 하는데, 이게 비유지만, 자, 아까 5분 정도 안에 그 사람은 빠졌다 그런다면 적어도 최대한 온몸을 넓혀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움직임을 덜한 상태로 기다렸더라면 한 2시간 정도 만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2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5분 안에 나한테 어떤 주어진 기회하고 2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기회하고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물론 결말은 죽는 거니까 5분 안에 움직여 죽는, 살려고 애써 죽든 아니면 2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죽든, 글쎄 그건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2시간이라는 시간을 번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누구나 삶에서 고통이 일어나죠. 아까 늪에 빠졌다는 것은 삶의 고통이 갑자기 출현한 거예요. 고통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고통과 투쟁하고 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투쟁하고 싸우는 동안, 저항을 하게 되는 동안 그게 뭘로 발전하죠? 여기 보시면 괴로움으로 발전하죠. 자, 괴로움이라는 것은 고통을 얼만큼 저항하냐에 따라서 저항을 심하게 할수록 우리는 괴로움이 더 커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봐요. 여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하진 않았지만 준비했으면 더 근사한 걸 가져올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고통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이 고통을 정말 이 고통 너무 싫어. 이 고통이라는 여러분 삶의 주제들이 많겠죠. 진짜 짜증나.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제발.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우리 반 아이가 저렇게, 선생님 말 안 듣고 이렇게 나를 귀찮게 모르겠어. 지겨워. 제발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어. 계속 밀어낸다 합시다. 밀어낸 것이 일종의 저항이죠.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밀어내고 저항하고 외면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어때요? 제 팔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점점 무거워지겠죠? 이것이 뭐냐면, 이건 고통인데, 고통을 저항할수록 이것은 점점점 괴로움으로 가는 거죠. 제발. 왜 우리, 교장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제발 교장 선생님 빨리 갔으면 좋겠어. 뭐,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그러시진 않겠지만, 우리 학년부장 선생님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몰라. 맨날 지시하고, 혼내고, 비난하고, 진짜, 나하고는 안 맞아. 어쨌든 이런 온갖 것들에 대해서 밀어내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제 팔이 많이 아프죠? 이게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 저항을, 그래도 이 고통을 좀 고통을 줄어들진 않아요. 이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건 지금 고통인데, 고통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밀어낼수록 우리는 괴롭죠? 근데 이 괴로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나. 가까이 가져온다는 말을 조금 세련되게 표현 한번 해보세요. 에? 그렇죠. 자, 보세요. 너무 아팠어요. 자, 제가 지금 이 고통이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제 팔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견딜만 해요. 이 무게는 내가 받아들일만 해요. 근데 이것을 밀어낼수록 우리는 그것이 저항을 심하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괴로움은 더 커지는데, 받아들이고 하고 나니까 지금 훨씬 더 팔이 안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거나, 내가 어떻게 했더니 고통이 사라지거나 이럴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사건이 없어져요? 이미 내 뒷차가 내 차를 받았다 그러면 내 차가 찌그렸잖아요. 뭐 찌그린 차가 다시 리셋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 작업하다가 뭔가 한 걸 잘못 눌러가지고 날아갔을 때 다시 복원할 수 있고 리턴해서 복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순간이 바로 고통을 괴로움으로 이어가지 않으려면 수용하는 방법은 참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아까 사막의 나그네가 늪을 받아들였듯이. 자, 그래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이게 혹시 이 사례를 들어오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 속에 한 10년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한 분이 폐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딱 그래서 살 수 있는 시간은 3개월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3개월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판정이 난다면 너무너무 끔찍하겠죠. 아마도 그럴 때 보통은 아마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안 될 거야. 아마 다른 병원에 가고 또 판정이 나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끝없이 우리는 부정하려고 할 거예요. 부인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여러 군데 갔더니 결국은 똑같은 진단을 받으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포기, 그런 갈등이 오겠죠. 근데 요번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게 TV에 MBC에 나왔던 그 사례예요. 이분이 어차피 내가 죽을 거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가지고 투병 생활할 거, 항암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겠다. 굳이 3개월밖에 남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항암 치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그때 간절히 하고 싶었던, 오랫동안 가졌던 소망이 뭐냐면 나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거라도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물론 아내가 이제 큰 카니발 같은 그런 차를 대기하고 숙식을 같이 해결해 주면서 아내의 보호도 있었지만 남편이 임진각에서 이제 쭉 제주까지 내려오는 동안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동안 이제 어차피 3달 사는 동안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제 이 전국 일주하는 거니까 임진각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서 마지막 제주까지 가는데 한 달 걸리더래요. 근데 한 달 이제 제주도 갔는데 뭔가 좀 몸 컨디션이 이렇게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이상하다. 몸이 왜 이렇게 좋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병원 가서 진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암세포가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암세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음이라는 이 고통 주제는 받아들였고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해서 이렇게 원하는 자신이 정말 꿈꿨던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겠다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3개월 이상 더 살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일본을 한번 일주해 보겠다. 제가 이제 직접 들은 바가 그래요. 그 일본을 가서 또 그래도 산다면 그 다음 나는 미국에 가서 자전거로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거죠. 일단 죽음은 받아들였고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정말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의미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뭘까?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찾은 거죠. 그 이후로 이분이 얼마 동안 더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매우 행복한 삶을 그 순간순간 살고 있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고통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고통들은 불가피하게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저는 이제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 그 통제할 수 없는 고통들이 순간순간 올 때가 뭐냐면,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갑자기 옆차가 끼어든다거나,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끼어가지고 이 규칙을 어기면서, 법규를 어겨가면서 막 할 때, 순간순간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주 비근한 일상적인 삶에서 세상은 내 뜻대로 될 수도 없고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순간순간에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맞닥뜨릴 때는 저는 분노가 또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작은 일이든 간에 큰 일이든 간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손님들이 우리 마음의 여인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냐. 아까 지금 수용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나그네도, 수용이었고, 이분도 지금 죽음을 수용했던 거죠. 자, 다음 주제 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 스트레스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변화예요. 그런 한쪽 측에서는 우리는 수용이라는 개념들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불편함을 주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무지 애를 쓰고 투쟁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대처해 왔다면 어쩌면 다른 한쪽에 있는 날개는 우리가 쓰지 않았구나. 지금 독수리가 이 하늘을 날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지지만 변화할 수 없을 때는 이걸 차라리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는 이 노력들이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생겼음에도 힘든 자극은 끝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을 좀 더
좀 고통이 더 확장되지 않는 괴로움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변화와 수용이라는 양날개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한쪽 날개만 계속 쓰지 말고 이제는 수용이라는 날개를 좀 써보자. 이런 의미예요. 오늘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수용의 전략이 분명히 있을 텐데 수용하는 방법이 뭘까?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한쪽에는 아까 변화, 체인지죠. 어쨌든 스트레스, 우리에게 오는 그 매 순간 찾아오는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손님들에게 뭔가 그 손님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스트레스는 불가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 동의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일 시험 보는데, 내일 시험 볼 때 내가 힘들어, 뭐 힘든 거 받아들이고,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일 시험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죠? 그죠? 또, 내 직장 내에서 상사든 누군든, 우리 가족이든, 부당하게 나한테 막 부당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뭔가를 질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수용할 수는 없어요. 부당할 때 우리는 부당한 거에 대해서 맞서서 뭔가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화시키는 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 말자. 스트레스를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첫 번째는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 사람들이 흔히 겪는 그 스트레스가 어떤 후유증으로 나타나냐면 되게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그 업무든 일이든 세상의 어떤 중대한 사건이든 간에 결국은 이 사건들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일이든 간에 대부분은 감정적인 가장 예민한 반응이 분노입니다. 분노. 그럼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해서 한번 물론 분노도 생각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제일 1차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손님이 찾아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부당할 때는 화가 나는 게 맞아요. 그죠? 내가 소중한 뭔가 지금 내 아이패드인데 소중한 걸 잃었을 때 갑자기 이게 내가 그동안 뭐 오랫동안 간직하고 여기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지면 그것이 누군가 가져갔다면 화가 나지만 내가 뭐 어딘가를 이렇게 놓고 왔다 그러면 그 상실감이 크질 거 아니에요. 상실감이 크면 슬프고 너무 슬프다. 어쩌가 걱정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가장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감정은 분노가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때 분노를 어떻게 다룰까? 여기 보니까 지버릿이 명상 그랬네요. 지버릿이 해보세요. 지버릿이 한번 해보세요. 지버릿이가 이것이 다른 말로 직거림이에요. 인도 오쇼 라저니시가 명상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직거림의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이제 신체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어때요? 화가 나면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가야 이러지 않아요? 뭐 욕을 한다거나 막 큰 소리를 친다거나 화가 날 때 어쨌든 막 큰 소리 치고 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막 하고 때리치고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신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들을 좀 쭉 추적했던데 저는 잘 모르지만 신체가 감정과 많이 연결됐는데 신체 근육 중에서 분노의 감정은 턱 근육과 손의 근육에 저장되어 있더라. 그래서 턱의 근육을 화가 나면 턱의 근육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현상이래요. 그리고 손의 근육. 그래서 화가 날 때 욕을 하거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죠? 그것도 못하면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막 너무 짜증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도 있고 말고, 너무 막 그 스트레스 받아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 답답할 때 소리도 지르지만, 욕도 하지만, 뭘 하고 풀죠? 뭘 하면서 풀어요? 폭식, 먹으면서 풀잖아. 노래도 하지만, 먹죠. 자기근장은 쉽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많이 먹잖아요. 먹는 걸 푸는 사람도 있죠? 안 그래요? 그래서 뭔가,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이것저것 막 냉장고 뒤져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막 이것도 뭐, 아니, 배는 부르는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턱의 근육을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턱 움직임, 오히려 턱을 많이 움직일수록 오히려 화가 좀 풀리는 경험들을 이렇게 명상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지버리신 명상이라고 해요. 인도에서는 오쇼가 이렇게 명상법을 진행한다고 해요. 제가 또 교재 찾아보니까 어디 이게 찾아보니까 지버리신 명상에는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직거림 명상. 그래서 여러분들 직거림이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턱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은 마스크 닦아요. 자, 턱을 많이, 이게 아니고 턱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턱을 많이 움직이는데 이때 소리 한번 간단히 내보세요. 시작. 이 실시간 검색기 지금 올라가고 있나 모르겠네요.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웃고 계시는데, 이게 좀 웃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럿이 있을 때는 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자, 아마 스트레스 중에 분노를 좀 풀어가는 방법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연결해서 턱의 근육과 양손의 근육을 꽉 치면서, 오케이. 저를 보고 웃나요? 아니면 혼자서 웃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럿이, 이것도 이제 제가 프로그램 안에서는 막 같이 맞대응해서 두 사람 서로 마주대고 막 서로, 그러면 서로 이제 두 사람이서 서로 누가 더 목소리가 클까 해서 이제 경쟁도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도 막, 이쪽도 하고 이제 두 사람이서 막 더 경쟁적으로 목소리가 크면서, 마음껏 소리 지르니까 효과가 더 있고, 또 턱을 움직이니까 효과가 있고, 주먹은 꽉 치면서 막 몸에 주먹에 있는 근육에 대한 긴장, 이것들을 풀어내면서, 분노가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조금 잠깐 눈을 감고, 심호흡 깊게 하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잠시 고요함에 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안에 쌓여있는 어떤 응어리들, 분노가 좀 해결되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으면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자, 지금 배우신 방법은 평상시에 좀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간순간 좀 불편함이 올라올 때 혼자 그냥 오징어를 잘근장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턱을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정 안 되시면 껌을 씹어도 괜찮아. 잘근장 씹어가지고 좀 턱을 움직이는 그런 경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완 명상하겠어요. 이완 명상. 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쓰는 방법도 있고 이건 문제중심 대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소개하는 방법은 문제를 막 해결하는 것은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정서적으로 스스로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시는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실취의 자율훈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이게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1단계만 시작할게요. 1단계만 설명할게요.
자,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면 너무 이렇게 명상 방법들이 많아서 눈을 감으시고 지시대로 쭉 따라가면 정말 좋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요 실제 자율법은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알려드리면, 자, 제가 음악은 준비 못해서 왜?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음악은 준비를 못했지만, 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제가, 자, 지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자, 편안한 의자에 앉으신 다음에, 자, 등을 등받이에 기대시고, 자,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숨을 후 내쉬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실 게 뭐냐면 호흡법이에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많이 불편할 때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깊게 내쉴 때 어쨌든 우리에게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후 내쉬면서, 자, 몸이 이완되는 경험을, 또 마음이 이완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오른손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식을 오른손에 두십시오. 오른손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오른손이 나른하고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른손이 나른하고 무겁게 느껴짐을 충분히 상상을 통해서, 자, 경험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점점 더 무거워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을 만큼 나른한 상태가 되어 갑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이 아주 나른해졌고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왼손에도 주의를 집중해 보십시오. 왼손에도 주의를 집중하면 왼손도 무겁고 나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왼손이 점점 더 나른하고 무거워집니다. 호흡은 편안하고 왼손은 점점 더 더욱더 무겁고 나른해집니다. 지금 오른손과 왼손이 무겁고 나른해지면서 몸은 점점 더 편안한 상태가 되어 갑니다. 몸이 편안하니 마음 또한 편안해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른 발에도 주의를 집중해 보십시오. 오른발도 무겁고 나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른발이 점점 더 무겁고 나른해져 갑니다. 자, 이제 오른발도 나른해지고 무거워져서 발끝조차 움직이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발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왼쪽 발도 왼발도 무겁고 나른해지기 시작합니다. 왼발이 점점 더 무겁고 나른해져 갑니다. 자, 왼발이 편안하게 나른해져 갔습니다.
이제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이제 온몸 전체가 나른하고 무거워지면서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해진 상태로 자, 지금 매우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저 마치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온몸과 몸 전체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머리는 맑고 온몸은 편안하고 자, 이 순간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호흡은 천천히 깊게 들여 마시고 길게 호흡을 내쉬고 좋습니다. 이제는 자율훈법 1단계 무겁고 나른하다는 이 경험을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잠시 후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세 번 수를 세게 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지만 자, 현실로 오더라도 지금 이 편안한 마음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하나. 자, 몸이 조금씩 가뿐해지고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자,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 둘. 자, 몸이 점점 더 가뿐해지고 몸의 감각도 느껴집니다. 이제 셋 하면 눈을 뜨시고 기지감을 쭉 켜시기 바랍니다. 자,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셋. 좋습니다. 기지감을 쭉 켜보시고 자,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자, 이건 이제 슐츠의 자율훈련법 6단계 중에서 첫 번째 1단계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원래 2단계는 이제 따뜻하다, 3단계는 호흡이 편안하다, 4단계는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다, 5단계는 위부근이 따뜻하다, 6단계는 이마가 시원하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요건 이제 생략을 했어요. 저는 1단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의 이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좀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래서 오른손 집중, 왼손 집중, 오른발, 왼발에서 각각의 내 영역이 무겁고 나른해짐을 스스로가 이렇게 암시하면서 그래서 이 슐츠가 자율훈련법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자기 최면법이에요. 스스로 자기 최면을 통해서 이완을 유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스트레스를 분노를 좀 다스리는 거,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방법이라면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너무 감정이 격했을 때는 30초 호흡법. 자, 여기 이제 보셔요. 오른손으로 심장을 배에 얹고 5초간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숨을 깊게 하나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고 어쩌면 들여 마시는 그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좀 더 깊게 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껴보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잘 보낸 거에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3명이 떠들었는데 2명만 떠들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어쨌든 부정적인 것보다는 고마운 거, 감사한 거, 고마운 대상, 감사한 대상을 떠올리시면서 호흡을 집중하신다면
자, 격한 감정을 좀 가라앉히는 30초 호흡법이다. 이것도 한번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오늘 앞쪽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이제 2부가 마음챙김인데, 이 마음챙김이 아까 첫 번째 그 여인숙이라는 시에서, 마음의 여인숙에서 끝없이 찾아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라오는 그 손님들, 이 손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마음챙김 이야기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정확히 시간이, 딱 이제 50분이 돼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4시에 다시 한번, 이제 진짜 핵심적인 그 공부니까요.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고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